이 영상의 제목은 문학과 정치 혹은 문학과 이데올로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러시아 문학이 전공이니까, 네. 19세기의 경우에는 근데 그 얘기를 굳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20세기 문학으로 들어가면 이제 소비에트 문학을 우리가 다루게 돼 있는데요. 소비에트 이전 문학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조금 낮지만 어쨌거나 그 이후의 문학도 마찬가지고 또 망명 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루다 보면 불가피하게 문학과 정치 이념, 문학과 이데올로기, 문학과 정치 체제, 그러니까 정체죠. 문학과 정체, 이런 주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19세기 말 19세기 초, 세기 초에 이제 그 러시아 문학을 개관을 하면 도드라지는 작가 중에 하나가 이 사람입니다. 고리끼인데요. 고리끼의 이제 어머니 대표적인 장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리끼는 단편도 되게 많이 썼는데요. 지금 이렇게 예쁘게 번역이 지금 많이 돼 있어요.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 근데 예전만큼 이제 읽히지는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고리끼가 막 확 타올랐던 적이 있는데, 확실히 좀 가라앉은 게 느껴지고, 이상을 비롯한 그 20세기 초반에 우리 지식인들이 아주 뭐 꼼꼼하게 많이 읽지는 않았더라도 그래도 그 이름과 가치를 높이 샀던 러시아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상 거의 동시대 작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한때 굉장히 잘 나갔던 작가가 고리끼인 거죠. 그렇고 이제 지금은 좀 가라앉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학과 정치 혹은 문학과 이데올로기 이런 것을 얘기를 할 때 제일 이제 생각나는 작가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은 뭐 반체제 작가인 파스테르나크라든가 또 한 반체제 작가인 솔제니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반체제 작가인 플라토노프 그는 또 당대에 별로 또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라든가 뭐 파스테르나크라든가 반면 또 친체제 작가가 있죠. 숄로우프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이제 그룹들이 있는데 아주 초창기에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혁명의 이데올로기를 작품 속에 담아낸 작가 고리끼인데요. 이 고리끼에 대한 인기가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제 편한 마음으로 고리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같이 꺼내왔는데 지금 작품 얘기를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할 주제도 제가 못 댑니다. 이 이제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제목이 이제 장편 소설인데 이거 대박 터뜨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 이제 열기가 살짝 가라앉은 것 같아가지고 또 갖고 와봤고 정지아 작가의 그 전에 냈던 이제 책인데 자본주의의 정 이것도 재밌게 읽어가지고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어떤 주제냐 하면은 문학과 정치인데요. 그 문학이라는 게 정치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느냐. 나는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내 소설에는, 내 시에는 뭐 정치 이데올로기 이런 건 1도 들어있지 않아. 나는 정치 철학 1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많은 작가들이 또 그런 맥락에서 글을 쓸 수도 있고요. 그거가 뭐 무식하다는 둥, 뭐 너는 정치의식이 없냐는 둥, 이렇게 말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문학도 있고 저런 문학도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 조지 오웰이 했던 말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인용을 해보면 나는 정치적으로 지금 아무런 의견이 없다. 이거는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다. 어떤 내가 이게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발언조차도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을 담고 있다라는 건 거죠. 네. 근데 그냥 뭐 시정잡배들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물며 작가가 글을 통해서 이렇게 출간된 책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는데 그 출간물에 이 언어 구조물에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볼 수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정치라는 건 굉장히 넓은 의미의 정치이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꼬투리를 잡자면 혹은 이제 집중해서 보자면 협소한 의미의 정치도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고리끼 얘기는 이제 제가 하기가 쉬워요. 고리끼는 그 자신이 노동자 출신입니다. 그 자신이 노동자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사적으로 정리를 할 때는 19세기 황금기 사실주의 문학이 저물고 이제 20세기에 이른바 새로운 경향의 문학이 이제 태동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이제 모더니즘이 주된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 못지않은 메인스트림으로 주된 경향으로 신고전주의, 신사실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고리끼라든지 뭐 꽃부린이라든지 그다음 제가 까먹었는데 이반 분인이라고 노벨상 받은 작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작가 같은 경우엔 저희가 학부 시절에 읽었죠.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사나이 그런 거 읽었던 것 같고요. 근데 조금 나이 들고 나서는
어두운 오솔길인가 그걸 제가 원서로 러시아에선가 조금 딜다 봤던 것 같고요. 그다음 아르세니예프의 생애 그게 이제 자전적 작품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번역이 되고 지금 국내에 이렇게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안 읽게 되는 그런 작가인 거예요. 아무튼 이제 한때는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작가를 뭉뚱거려 가지고 어떤 그 기존의 사실주의 흐름을 잇는 그런 이제 그 작가로 한 부류의 어떤 경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어떤 문체적인 특징이라든지 그 소설 서사의 양식은 고전적이에요. 굉장히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뭐 체홉 이런 쪽에 가깝지만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 내용이 이제 20세기 버전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고리께 어머니인데요. 이게 이제 내용 자체는 닐로브나라는 전형적인 노동자 여성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제 부모한테 핍박받았고요. 주로 아버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 자랐는데 시집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역시나 되게 폭력적이고 거친 어떤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거의 뭐 두들겨 팰 기세로 네가 마음에 드니까 너 나한테 시집 와. 거의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찍소리도 못하고 시집 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뻔하잖아요. 네, 얻어 터지고 막 노동도 엄청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뭐 관계를 가지니까 애가 태어나죠. 아들인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파벨입니다. 아들이 이제 자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닐로브나는 맨날 막 맞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남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요. 의사를 부르러 가든가 어쩌려고 하니까 이 남편이 먼저 말려요. 나 그냥 죽게 내버려 두라고. 내가 살아나면 너 나 감당할 수 있겠냐. 거의 그 신세계에서 정청 그러니까 황정민하고 이정재의 대사 같은 그런 풍경이 펼쳐져요. 그래서 그 남편이 굉장히 극악무도하고 잔인하고 가정폭력의 가해자지만 아주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때 사실적이라면 폭력의 그 사실성 플러스 그런 폭력이 그런 폭력이 존재하는 어떤 현실 묘사에 대한 사실성 그런 게 있고 그 사람이 진짜 폭력의 가해자고 못됐고 그런 놈이지만 진짜 그런 놈이지만 이런 캐릭터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집안에 대한 고증이랄까 소설적 고증이랄까 그런 게 아주 철저했던 게 이렇게 와닿았었고요. 그러고 이제 죽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아들만 이제 남았는데요. 이 아들이 노동자의 아들이지만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이제 글을 읽을 줄 알고요. 의식화되는 거죠. 의식화 되면서 이제 혁명 활동에 뛰어들게 되고 감옥도 들어가고 또 들어갔다 나왔나 해가지고 이제 그 메이데이 행진하고 제가 이제 중구난방입니다. 뒷부분은 읽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거를 재작년인가 벌써 재작년이네요. 수업을 해볼라 했는데 길이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길이도 아니고 다른 작품 진도에 밀려가지고 자세히 못 다뤘어요. 아무튼 이제 줄거리 계속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만나는 동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혁명가들에 대한 이제 쭉 묘사가 이어집니다. 남녀노소예요. 진짜 연령도 다양하고 여자들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신 성분으로 보면 우크라이나인이라든지 어쩌면 유대인이 있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그 사회주의 사상, 이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거는 이쪽 저쪽 다 평등이거든요. 나이도 평등, 성별도 평등, 신분도 평등, 그 다음에 민족성도 평등. 정말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론만 놓고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어떤 시도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여성 주인공 닐로브나는 파벨, 내 몸으로 뺀 그 아들의 어머니이자 아들이 데려오는 이 온갖 혁명가들의 어머니로 이제 거듭나게 되고요.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나 이런데 엄마가 다라이라 그러죠. 우리 옛날 경상도 사투리로 대야에 그러니까 뭐 만두찐빵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담아가지고 공장으로 들어가는 참에 안에다 뭘 넣습니까? 전단지. 정말 그 고색 창연하죠, 그죠? 전단지. 그 미스터 션샤인에 나오는 호에요 하고 뿌리는 신문지 있잖아요. 그런 걸 집어넣어 갖고 다니면서 이제 노동자들을 의식화시키는 거죠. 그런 식의 그 혁명의 가능성을 이제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명하자.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는 이런 걸 건설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낙관주의가 팽배한 그런 소설입니다. 이게 여러분 1906년, 7년 이쯤에 나왔어요. 제 말은 이게 되게 옛날에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는 건 1917년이거든요. 요게 이제 1905 그 피해 일요일 사건을 배경으로 이제 대략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제 그런 분위기를 형상화하면서 1917 혁명을 예고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고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고리끼는 강조하건대 본인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었고 거기서 이제 그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자기의 그런 이제 온갖 그런 노동자로서의 경험과
그다음에 글재주죠. 글재주를 잘 이제 녹여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성공이라 하면 작가로서의 어떤 성공 그런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고리끼는 레닌하고 친구였으니까요. 둘이 투샷 뭐 쓰리샷 이런 게 있을 정도니까 하나는 또 보그다노프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에 이제 혁명하는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어울리고 그랬죠. 마치 이제 우리 그 창비의 이렇게 친구들 또 창비의 이제 뭐 편집자 또 사장 대표와 뭐 또 여러 작가들 이제 이런 그림들이 연상되는데요. 고리끼도 이제 그랬고 레닌하고 이제 좀 친구다 보니까 사이가 나빠질 때가 당연히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그랬을 때 이제 레닌이 스탈린이 아니잖아요. 보내 이런 게 아니잖아. 보냈죠. 홍콩 가는 게 좋겠어라고 했을 때 저 세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잠깐 뭐 이탈리아 같은 데 갔다 오게 한다든가 혹은 지가 알아서 간다든가 뉴욕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이 관계 조율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리끼는 비명 행사하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권력도 있고 또 문학적 명성뿐만 아니라 권력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른바 억울하게 옥에 갇히거나 형을 이렇게 살게 된 그런 작가들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사람으로서 참 착했던 것 같고요. 고리끼 소설을 읽어보면은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인간에 대한 어떤 믿음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저러한 노력을 통해서 제도적인 어떤 개선을 통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가 있고 또한 이제 그러려면 누가 노력해야 됩니까? 지식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가진 자들이 내놓지 않는데 무슨 이게 평등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소설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그 소설 속에 나타나는 고리끼의 페르소나, 고리끼의 이제 문학적 자아는 영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저의 얘기 속에도. 그래서 민중 속에서 걸어 나온 혁명의 바다제비, 러시아 저항문학의 상징, 막심 고리끼 대표 걸작선. 고리끼의 작품은 문학의 정점에 서 있다. 루카치가 한 말을 가지고 왔네요. 네, 루카치. 루카치는 이렇게 말했네요. 막심 고리끼는 위대한 사람이었기에 위대한 작가였다. 그는 우리 모두의 스승이며 우리는 그의 무덤 앞에 서서 그의 올바른 길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 고백해야만 한다. 라고 나오는데요. 혁명의 바다제비. 이게 이제 이 바다제비에 대한 시가 있어요. 고리끼가 쓴. 근데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이 아니라 그냥 고리끼 자신의 아까도 말씀드린 가면인 거죠. 문학적 가면, 페르소나다 이 말이고 그게 이제 또 잘 들어가 있는 게 여기에 수록돼 있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역자가 왜 표제작을 은둔자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르길 노파라고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당꼬의 심장이 우화 같은 약간 설화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그냥 원시 부족 사회를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듯 하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적이 쳐들어왔어요. 도망을 가야 돼요. 일단 가는데 앞쪽에 막 거대한 숲이 있고 이른바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좌절하죠. 그리고 너는 뭐 때문에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냐 하고 그 당꼬를 막 나무라요. 당꼬가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꼬가 투덜투덜대는 사람들을 이끌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죠. 근데 자 나가자 한다고 말을 듣나? 그 민중이 네, 그 민중을 말하자면 꿰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카리스마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당꼬가 심장이 어디? 오른쪽. 왼쪽에 있죠. 뜯어요. 제가 설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화라고. 심장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쳐들어요. 위로. 쳐드니까 심장에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코의 심장의 불빛을 이제 정말 그 이정표 삼아서 등대 삼아서 사람들은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코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바닥에 심장이 이제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빛을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 되게 인상적인 디테일이 어떤 사람이 그걸 보거든요. 그거를 발로 밟아갖고 꺼버리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님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쫓으리. 이게 뭐지? 송강정철의 삼위인국, 송미인국 있죠. 딱 그 느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민중을 위해서 뭡니까? 이렇게 헌신을 하고 어떤 모종의 성취를 이루었을 때 민중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꿋꿋이 그 길을 가겠다라는 고리끼식의 그런 어떤 낭만주의 막 그런 게 너무 잘 드러나 있고 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영웅 서사를 잘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작가들은 그런 걸 쓰면 될 거예요. 고리끼가 그런 이제 사람 중에 하나고, 저는 우리나라 문단에서는 옛날에 막 우리 조금 옛날은 아니지만 조금 이전 문학인 조정래 태백산맥 이런 거 빼고요. 최근에 이런 걸 잘 쓴 사람은 김훈인데, 카레노래나 남한산성이나 요즘 자꾸 쇼츠로 남한산성이 떠가지고 다시 그 소설 남한산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김훈은 그런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영웅적 서사. 그
영웅은 당연히 남성이니까 남성적 서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여성들은 조연이 될 수밖에 없고 남성의 그 영웅적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소품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어떤 갈등 구도 이런 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 한때 김문의 어떤 미문에 좀 되게 근데 김문이 또 현실적인 얘기를 쓰면은 재미가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이야기를 쓰면 되는데 이제 이 고리끼가 두루두루 이런 서사를 이제 잘 구축을 하는 거죠. 하지만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른바 찐 노동자 얘기도 있거든요. 찐 노동자 얘기. 첼가시라든지 뭐 26명의 남자와 1명의 아가씨, 그 빵 공장 얘기 쓰고 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단편들도 다 재밌게 참 잘 써요. 근데 그 어떤 거를 보나 되게 균형 감각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고리끼를 현재적인 작가로 생각하고 읽느냐 마느냐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데올로기적인 강박으로부터 우리가 비교적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냉정하게 고리끼리 읽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수업에도 다루고 논문으로도 써보고 하고 싶은데 좀 시간이 잘 나지 않는 게 있고 사실 이제 고리끼에 얹어가지고 이 정지아인데요. 정지아는 빨치산의 딸이잖아요. 제가 그 소설을 읽은 거는 아닌데 이제 그런 소설이 필맥인가 하는 그런 이제 출판사에서 이렇게 여러 권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 작가가 있다 정도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만난 적 있어요. 밥을 먹었나? 네. 아무튼 뭘 했었는데,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전인데요. 아무튼 이제 작가로서 이제 정지아를 발견했다고 해야 되나 하는 건 이제 이 작품들을 통해서인데요. 이 자본주의의 적을 보면은 제목부터가 엄청 도발적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창작과 비평사 창비에서 나온 책답다 싶은데. 자, 자본주의의 적인데, 이게 이제 제목은 이런데, 소설 읽어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그럼 제목은 재미가 없다는 건가? 그렇지 않죠. 제목이 재밌으니까 제가 샀겠죠. 자, 이 자본주의의 적을 보면, 방현남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이제 보면은 이 방현남의 친구가 화자인데, 1인칭 화자고요. 그 화자가 이 방현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른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고 있는데요. 시점 자체도 허먼 멜빌의 그 필경사 바틀비를 연상시키는데 방현남이라는 캐릭터도 한국판 또 여자판 한국 여성판 바틀비라는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빨치산의 딸 정지한 거죠. 이 친구가 이제 문창과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다니는데 자기 친구 중에 방현남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글을 되게 잘 쓰고 문장력 뛰어나고 함에도 불구하고 글을 안 써요. 한 편도 소설을 완성한 적이 없다. 그 다음 사람 너무 멀쩡한데, 그러니까 신체적인 기능도 이상이 없고 인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사회생활하고 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데 에너지 소비하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야, 근데 너 무슨 모임에 가입을 하자 하고서 이제 화자가 꼬십니다. 꼬시는데 뭔가를 하는데도 엄청나게 힘이 들지만 뭔가를 하지 않는데도 너무나도 힘이 든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야야 여기 가자 하는데 나 싫어 안 갈래 한번 거절했죠. 화자가 근데 또 꼬시는 거예요. 나 아까 싫다니까. 또 꼬시는 거예요. 야 내가 싫다고 했잖아. 그 말 하는 것도 귀찮아서 이 부분도 너무 웃기고 거절하는 것도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제 친구 따라 방현남이가 강남을 간 거죠.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입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있죠. 둘이 말하자면 연애를 하게 되는데 그 연애도 말하자면 방현남식으로 되게 뜨뜻미지근하고 이제 오래오래 뭉근하게 끓이는 곰국같이 그렇게 이제 연애가 돼가지고 둘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도저히 꼴이 이래가지고 둘이 결혼해서 어떻게 살까 싶은 그런 상황인데 결혼을 하고 결혼할 당시에 이미 방현남의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그래서 그 정지아가 되게 문장 재밌게 잘 쓰더라고요. 이렇게 잘 쓴 작가인 줄 몰랐는데 그 표현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게 막 왕성하고 활발하고 이런 유전자들만 번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음지에서 이렇게 막 무성한 몬스테라 잎 아래서 요 가려진 곳에서도요 똑같이 다 번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식물적 삶이라기보다도 제가 표현하기로는 거의 균류? 뭐 버섯? 곰팡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용조용 꼬물꼬물 자기들 식으로 이렇게 만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해서 사는데 그것도 정말 제3자가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삶이 가능한가 싶은 거예요. 한 달에 200~300인가 뭐 얼마 번다고 버는데 양가에 또 용돈을 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다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애가 둘이에요. 한 달에 200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도대체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도 또 그럭저럭 잘 살고 애가 학교를 간다. 적응을 잘 못한다. 또 그럭저럭 잘 다니고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애가 엄마 뭐 나 힘들어 머리 아파 그래 그러면 가지 말아라.
그렇게 되니까 이 방현남이 남편을 쪼을 이유도 없고, 뭐 예를 들자면 학원비를 내라, 집 평수를 넓혀야 된다, 우리가 뭐 지금 미국산 소를 먹어야 되냐, 한우를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계속 남편을 쪼우게 되잖아요. 그럼 남편도 힘들 거고요. 그럼 남편도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너라도 나가서 일을 하든가, 뭐 네가 처갓대에서 돈을 받아오든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방현남은 방현남 자신을 이제 막 이렇게 괴롭혀야 될 건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그래서 여기서 화자가 이 방현남 가족을 부르는 명칭이 자폐가족인데, 제가 볼 때는 자족가족? 이렇게 하고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애들이 대학을 가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아는 거고, 그냥 안 아프면 되는 거지. 아마 방현남은 아파도 얼른 낫겠지, 또 안 나오면 뭐 어쩔까, 이렇게 그냥 하고 있을 그거지, 뭐 이렇게 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이런 방현남조차도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불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급식당번. 뭐 한 달에 한 번인가 1년에 한 번인가 있는 급식당번. 공포의 급식당번. 그래서 엄마 노릇하기가 정말 힘들구나라는 거를 제가 읽으면서 이제 좀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끝났는지는 둘이 만나고 하면서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었어요. 방현남이 친구한테, 야, 너 또 책 냈더라. 뭘 이렇게 책을 많이 내지? 내니? 그랬더니 이제 화자가, 나는 과작하는 작가인데 그것도 많이 낸다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오가고 했던 재미있게 읽은 소설이고요. 여기에 이제 다른 소설도 읽어봤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치매 노인인 거죠.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소재가 다양해요. 근데 그 이야기마다 문체나 분위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이제 그것도 조금 놀라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쓰는 입장에서는 작가의 역량이나 이런 건 엇비슷할 수 있는데, 독자들이 읽기에 좀 더 솔깃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실려있는 많은 소설 중에 이게 제일 재미가 있더라고요. 자본주의의 적이. 그러니까 당연히 읽은 지 좀 됐는데, 지난 겨울에 읽었거든요. 내용도 남아있고 또 한번 찾아보고 싶은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먼저 봤는데,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먼저 봤는데, 이제 처음 책을 읽기 전에는 뭐 하나 얻어 걸렸네, 계속 쓰다가 하나 얻어 걸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 자본주의의 적까지 같이 읽다 보니까 꾸준히 쓰던 중에 이런 작품이 나오는 거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다가 뭐 어느 날 뚝딱 이렇게 괜찮은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하던 중에 이제 이런 소설이 나오는 거고요. 빨치산의 딸은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진중한 어떤 느낌을 주잖아요. 일단 제목부터가, 네, 빨치산의 딸. 빨치산도 무섭고요. 너무 엄숙하고 무겁고, 빨치산의 아들도 무섭지만 빨치산의 딸은 또 더 무서워요. 그래서 그 자체로 너무 묵직한데, 이거는 저는 초록색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초록의 이 표지도 너무 좋고, 약간 만화스러운 그 일러스트도 되게 마음에 들고요. 뭐 여러 가지로 좋고, 제목은 정재하 자신이 붙인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거 읽고 나서 재밌어서 많이 뭐 좀 찾아봤었는데, 지금 정재하 작가가 시골에 살고 있는데, 그 제목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건 편집자 픽이고, 저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발랄한 작가가 아니라든가, 저는 되게 고리타분해요인가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읽어보면 어떤 그 진중함, 진지함이 한때 그녀의 기본적인 파토스였구나, 진지함이 한때 그녀의 주된 정조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토대가 돼야지만이 이런 웃음이 가능하구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뭐 자전적인 그런 이야기로 읽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시골 마을이 배경이고요. 이제 아버지는 전직 빨치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딸을 붙잡고서 뭐 자기 옛날에 고문 받았던 얘기 이런 것도 하는데, 그거를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는 아버지의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뭡니까? 또한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적는, 기록하는 그 딸의 모습. 그러니까 아빠가 막 그런 일을 당하고 너무 참을 수 없는 고통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되고, 또한 그 여파로 내 인생도 이렇게 되고 등등, 막 얼마나 막 이게 질곡이에요. 질척질척하고. 그래서 이제 궁상과 청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 그거를 너무나도 이렇게 발랄하고 가뿐하게 잘 그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기가 너무 편하고, 차라리 정기 고문은 참을 수가 있는데,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거는 멍석으로 말아가지고 물 적신 채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딱 죽기 전까지만 패는 게 너무나도 아프다고. 그러니까 고문도 원시적일수록 더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전직 빨치산 이제 아버지 친구들이죠. 그들 중에서 또 그러니까 빨치산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인 거잖아요. 혹은
이제 지식인인데 프로레타리아의 삶을 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식인인데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데, 노동을 찬미해야 되는데, 노동과 혼연일체가 돼야 되는데, 노동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제가 그 부분도 되게 재미있고 읽었는데, 어디 공사장을 갔나? 벽돌을 나르나?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노동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도무지 노동을 못 하겠어. 뭐 그런 거며. 그 다음에 이제 사투리 또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거의 뭐 음성 지원이 된다 할 정도로, 저는 전라도가 아니라 경상도 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만에 이 활자화된 이 사투리를 읽으면서 음성 지원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만큼 이제 인물들이 생생하고 스토리가 생기로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강이 다가와가지고 다 못 읽었던 것 같긴 한데, 진짜 178쪽까지 읽었네요. 좀 이게 사람들도 깨알같이 많이 들어있고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고 문장도 하나하나 되게 공들여 쓴 것이라 좀 더 꼼꼼하게 읽을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까지 못한 건 아쉽지만은 뭐 이 정도로도 좋은 소설을 알았다라는 기쁨과, 그 다음에 제가 고리끼랑 같이 이제 놓은 이유가 그건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됐다는 게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좀 짜보고 싶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도 분단국가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되게 참혹하게 또 내전도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빨갱이, 그러니까 이른바 레드 콤플렉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그거를 이 초유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런 초유의 아주 아름다운 이런 이런 일에 대해서조차도 그런 정치 이데올로기가 빠지지 않는 게 너무 사실 어처구니가 없죠. 이거는 그냥 뭐 웃긴 일이죠. 사실 웃긴 일인데, 기본적으로 문학이라는 건 그 중심에 있지 않아가지고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문학의 자리는 여기 중심이 아니에요. 여기 주변이지. 중심의 자리는 뭐 정치, 경제, 뭐 행정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도 많이 주고 이러는 거고, 문학의 자리는 그거보다 약간 옆으로 비켜난 곳이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는 관찰하고 생각하고 기록하고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을 제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정치, 경제, 행정 이 핵심의 자리에서는 이른바 PC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정치적인 올바름이. 근데 사실 문학의 자리라는 거는 예술 전반이 그러하지만, 그렇게 그 검열이 많으면은 과연 제대로 된 문학이 나올까라는 지금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 정도로, 요즘 너무 착한 문학, 온건한 문학 그런 것만 나와가지고 좀,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네가 써 그러면 네가 쓰란 말이야 이럴 수 있을 텐데, 조금 이제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제 이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이런 이데올로기로부터.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적 이런 표현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재밌게 쓸 수 있고, 소설 읽어보면 내용도 되게 재미가 있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우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이제 하나의 이론이었던 것이고요. 그거에 기반한 이러저러한 정치 시스템이 있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학적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소설이나 이런 예술에서 써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의 적, 이거 제목도 되게 재밌지만, 자본주의의 기초는 뭐다? 질투다. 버틀런트 러셀의 어디 행복의 정복인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자본주의의 질투가 이 자본주의를 계속 발전시킨다는 거죠.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자본주의의 적에 나오는 방현남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죠. 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데올로기 혹은 또 우리의 현대사를 어떻게 청산이란 표현도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아버지를 어떻게 청산해요? 그게 아니라 그 우리 현대사, 우리 그 과거 현대사 그 이데올로기와 우리가 어떻게, 그 기억과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화해라는 표현도 싸웠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니까, 싸웠으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소설 자체로도 되게 재미가 있고요. 고리끼를 우리가 이제 문학작품으로 보듯이 이런 주제, 아버지의 지금 해방일진데 이런 빨치산, 사회주의, 내전, 6.25 마찬가지로 뭐 5.18, 4.3 뭐 우리 많았잖아요. 5.16 뭐. 근데 일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만 그래요. 다른 데도 뭐 다 마찬가지일 거고, 지금 갑자기 눈에 띄어가지고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링컨 이런 사람도. 우리는 이제 어릴 때 노예를 해방시킨 이런 대통령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뉴턴이 남북전쟁을 또한 감수하고 등등등 고생을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중성적인 의미로요. 권모술수와 공갈 협박과 그런 것들이 오가지 않는 정치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리고 이제 하겠지만, 문학은 이제 그거를 조용히 기록하는 자리니까
그러면서 참여적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은 그게 이제 그 문학 자체가 중심의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이제 문학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중심인 거고요. 아무것도 억압하지 않기 때문에. 억압할 힘이 없어요, 힘이. 뭐, 굴 쏘갖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더 이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역설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책을 광고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둘 다 되게 재밌어가지고, 뭐, 많이들 읽고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고전으로, 고리끼. 어머니가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요 문학 동네에서 지금 뭐, 무거운 거 좀 빼면, 네, 뭐 번역이며 편집이며 잘 돼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고리끼의 대표작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첼가시라든가 그 다음에 26명의 사내와 한 처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네요. 근데 이 역자 선생님하고 저 취향이 너무 안 맞아. 여기 맨 처음에 들어가 있는 거짓말하는 검은 방울새와 진실의 애호가 딱따구리 이건 알레고리가 너무 도드라져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소설가 고리끼의 영향을 디스하는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을 좋아하는 분이셔가지고 근데 이건 이제 역자 픽이니까 역자가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아무튼 대표작이 많으니까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